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역의 기관단체 모두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신축년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그리고 그린 뉴딜과 광역권 행정개편 논의 등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기와 기후가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은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의 올해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업무 이제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뭐 새해 운영 계획을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시기도 하셨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종 대통령 선거부터 비롯해서 지방선거까지 그런 큰 변화가 있지만은 국가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광역 행정구역 개편 문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도 그에 또 부수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그러고 또 그동안에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비해왔던 행정 절차를 거쳐 준비해왔던 그런 모든 우리 익산시의 사업들이 구체화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금년은 아주 중요한 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KCN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은 금년은 그런 어려움 다 떨쳐내고 앞만 보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제 2021년 신축년입니다. 흰서해라고 그러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화두를 응변창신의 해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이 응변창신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금 대비해서 저희가 내건 사자성어인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에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을 담아서 이번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글자 뜻풀이로 말하자면 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하겠다,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읽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큰 이제 지방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서서히 지금 군불이 짚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께서는 그 새만금 권에 익산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익산을 포함한 뭐 군산 김제, 부안 이런 걸 포함하는 새만금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신 뭐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일극주에 대응해서 각 지방이 지금 통폐합하는 메가시티 추세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메가시티의 한 방안으로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행정구역 통폐합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익산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그 전주 안주에다가 익산의 일부를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익산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셨어요. 그 순간에. 근데 이제 저는 그 방안을 발전시키는 이게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뭔군이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살려면은 새로운 성장 축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없이 이번에 메가시티 그 추세에서 전라북도고 충청북도 이런 데만 또 제외된 감이 상당히 이제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 50년 동안 정성을 들여 가까운 새만금이라는 우리 보물단지가 있어요. 그 신성장 동력이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이 드는 그런 지역인데 요것을 추구를 해서 저희들이 메가시티를 만들면은 전라북도도
다른 지역하고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된다. 그런 발상에서 저희가 새만금 그 자체를 행정구역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자치단체가 합의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새만금 전체에다가 주변에 군산, 김제, 부안 그것을 포함을 시키고 거기에 익산이라는 배후 도시를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야 이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특히 왜 그것이 중요한 거니? 지금 그 성장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물류가 이제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거기에 항만하고 공항이 이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철도가 또 우리 익산에 있잖아요. 그 트라이포트라고 그러거든요. 물류 트라이포트를 이용을 하면은 그야말로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물류 그 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직접 연결되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만들면은 새만금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것을 전라북도의 성장 축으로 삼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이제 도에서는 뭐 그 확정되는 아니고 하나 이제 예를 들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전라북도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런 익산, 새만금, 메가시티안 이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익산이 인적, 물적 교류의 어떤 중심인 만큼 이걸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새만금 메가시티가 돼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익산은 이제 다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화폐, 지역 네. 화폐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다이로움의 효과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또 이런 그 다이로움 발행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이로움 화폐는 사실 이제 그 명칭 자체는 우리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정말 시민들은 현명하시다는 것을 항상 이 화폐를 쓸 때마다 느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도 이렇고 생산자도 이렇고 그리고 거기에 그 가게들도 소상공인들도 이룬 그런 화폐다 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사실 이게 전자화폐거든요. 네. 전자화폐는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저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겁니다. 거의 저희가 그 먼저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전자화폐를 저희가 구상하게 된 계기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종이화폐를 발행을 쓰고 있었는데 종이화폐는 그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네, 발행해야 되죠. 예, 발행해서 유통해야 되죠. 네. 발행해야 되죠. 거기에 또 뭐 수수료 줘야 되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게는 20%, 내가 또 듣기로는 30%까지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이 소상공인들한테 가고 시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새는 거 아니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게 이제 전자화폐였습니다. 네. 전자화폐는 저희들이 가맹점은 새로 모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기존에 그 카드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가맹점 그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하나 드는 것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전자 시스템 운영하는 거 그 공무원은 그 공모 기관 그 관리 기관한테만 네. 일부 이제 운영비를 주는 건데 그 이후에 다른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시민한테 돌아가고 소상공인한테 돌아간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이미 준비를 해서 1월 달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은 다이로움 화폐를 이용해서 우리 소상공인 대책을 활용을 하자 해서 썼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이로움 화폐였었는데 이 다이로움 화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재난기본소득 한참 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전국 최초로 그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소득 보전형으로 10만 원씩 해가지고 카드로 드렸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다른 데는 지금 그것을 그 인센티브를 10% 정도 주었는데 저희는 인센티브 10%에다가 페이백 10%를 추가로 더 드렸어요. 20%를 드렸어요. 네. 대한민국에 20% 드린 데는 우리 익산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는거니? 단순히 이것은 그 지역 화폐가 아니고 이걸 쓰는 시민들한테 재난기본 소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갖고 재난기본 소득을 주는 그 기능을 겸했기 때문에 저희는 20%의 그 할인율을 저희들이 적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작년에 이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양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작년에는 제 이제 가입자가 한 8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0만 명 정도는 이제 될 걸로 보아지고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본래 출시할 때는 100억 원을 목표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무려 1,800억 원이 유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2천억 정도 해서 그 유통을 시키려고 좀 그 비용만 할인 수수료만 한 300억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뭐 다이롬이 대표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정책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작년에 각광을 많이 받았던 것이 그 카드 수수료인데 네. 그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 지원을 했지만은 연간 그 50만 원 한도로 그 지원했기 때문에 전부 다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어요. 작년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카드 수수료 100%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익산 정말 과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한 240만 원까지 올렸어요. 50만 원 한도였던 것을 240만 원까지 하니까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카드 수수료를 전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작년에 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쓴 것이 이제 각종 대출, 네. 그 이자 2차 지원,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자를 3%까지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런 융자 자체는 이제 저희가 그 금융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융자를 해드린 건 아니지만은 일단 융자를 받은 거에 대한 이자 부담은 저희 시에서 대신 해주겠다 이런 것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수수료 사용 임대료는 전부 다 그 절반 이하로 다 네.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매시장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설시장 같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임대 수수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절반을 깎았고 공공요금도 전부 다 저희들이 인하를 해드렸고, 그래서 서민들이 부담이 들 만한 것은 작년에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다이롬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그 상당한 그 소득 수준, 기본적인 그 이제 소득은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한 5천 명 가까이 네.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뭐 올해 역시 이제 그 주요 사업들의 현황을 보려면은 작년에 국가 예산 확보를 네. 올해 예산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 한 8천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확보를 하고 증가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16년도에 6,229억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매년 이렇게 이제 인상을 돼서 이제 작년도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8천억이 넘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게 그 1년 사이에 한 1,000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게 그 1년 전에 7천억 원대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네. 이번 8천억 원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정부 예산이 이제 8.9% 증가했어요. 또 전라북도 예산은 8.7% 증가를 했고, 근데 우리 익산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12.4% 증가를 했습니다. 요것은 금년도에 이제 사실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각종 예산을 자꾸 통제를 하고 수축을 하고 이렇게 이런 그 기조 하에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다는 것에 저는 특별히 의미를 이제 두고 싶고요. 네. 국가 예산은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 성적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장이니까 대신 나와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 값지고 을지고 국회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시 익산에 이제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신 게 상당한 도움이 됐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요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주목할 만한 올해
이 국가예산 사업 중에서 올해 이 사업을 한번 주목해 봐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것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36개 신규 사업이 다 이제 의미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일자리 관련되는 것들 제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 개발 지원 센터인데 지금 홀로그램 사업은 그야말로 이제 신성장 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신산업인데 익산이 처음으로 지금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그램 서비스 센터를 2년 전에 지금 저희 마동에다가 지금 그 구축을 해놨는데 그것이 한 발 한 발 진전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6개 사업이 이제 선정이 돼서 250억을 이제 확보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국가 예산에서는 홀로그램 소재 부품 실증 개발 지원센터를 300억짜리 사업인데 그것을 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야 홀로그램 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거 사실은 우리 이게 시민들의 이제 꿈의 보금자리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민들 삶하고 직접 연계되지가 않고 그야말로 입주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지원센터가 지어졌는데 이번에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식품 공원이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산업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가 이제 시민공원이 되는 거예요. 식품공원이. 그 사업을 총 480억짜리 사업인데 금년에 1억 원 이제 12 플러스 1억 원에서 2억 원 예산이 이제 확보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시민들 많이 걱정하셨죠. 특히 장전마을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하고 도하고 해서 그 환경 회복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국가에서도 뭔가 좀 해달라. 해서 이제 했던 것이 환경 피해 치유 회복센터 이것을 그 비료공장 자리에다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도 어렵게 반영을 해서 340억짜리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 사업도 이제 그 세계유산 사업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가 있고 서동 생가터하고 그 쌍릉이 아직 조금 그 정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국가 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 2개 지구가 전부 다 새로 또 국가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환경 피해 치유 회복센터 장전마을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관련된 사업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유지기 때문에 효과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그 전원마을로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마을, 환경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거의 산 능선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 국립 익산 치유 숲을 거기다 이제 만들기로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예산 이제 총 100억짜리인데 2억 원 용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전마을 일대가 완전히 이제 친환경 도시로 이제 바뀌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 피해 치유 회복 센터 전원마을 그 위에 또 국립 익산 치유숲 해가지고 일대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 발전이 될 거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홀로그램 산업 우리가 참 그 잘 생소한 얘기고 우리 홀로그램 산업이 이제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본 건데 올해가 되면은 좀 뭔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홀로그램 사업도 아까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이제 홀로그램 사업이 그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이제 그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위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홀로그램 서비스 센터에서 작년 1년 동안 기술 지원을 한 109건 정도를 했고 그 홀로그램 또 제품 제작 지원도 이제 했습니다.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홀로그램 기업을 11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 거기에 종사자 150명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연속해서 우리 익산의 홀로그램 그 창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자. 그래서 그 지금 부경찰서 앞에 보면 삼성생명 그 빌딩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중심으로 스마트 벤처타워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스마트 벤처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 홀로그램 관련 사업체들 다 집어넣을 겁니다. 홀로그램 서비스 지원센터도 지금은 옛날 마동사무소에 있는데 그것도 집어넣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 부품 그 실증센터 우리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에 집어넣고, 또 홀로그램 그 연구기관인 전자부품 연구원, 그 조명연구원이죠. 조명연구원을 비롯해서 관련 연구기관들 여기 집적을 시키고, 그리고 좀 전에 유치했다는 11개 지금 홀로그램 기업들이 밖에 다 나가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 또 새로 오게 될 5개 기업들을 그 안에 전부 다 집적을 시켜서 홀로그램 벤처 타워를 저희들이 만들 생각이고, 이걸 위해서 국가에 지금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최대 한 490억 정도 이제 사업이 된다 그러는데, 그 사업을 받으면 거의 젊은이들이, 홀로그램 사업은 주로 이제 젊은이들 일자리 아닙니까? 네. 익산의 그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익산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홀로그램 산업이 걸음마 단계에서 네. 좀 청년으로 가는 예. 뭐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올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예,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예. 올해는. 장전마을 말씀을 좀 하도 고생을 하셨는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는 좀 이제 이것을 치유하는 어떤 그 원년으로 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일단 이제 저희 지역에 가까이 있는 그 도어구시 익산시에서 같이 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해왔고, 또 주민 지원 사업들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기 이제 환경은 지금 그런 그 계속적으로 안 발생하는 그 네. 요인을 차단을 이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를 환경 시범마을 그 제1호 시범마을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익산에 제1호 환경 시범마을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역전시키는 기회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환경 복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그 오염토, 네. 오염토를 좀 드러내는 것이죠. 그 오염토를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그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각 집집마다 보면은 그 먼지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침전 먼지라고 그러는데, 침전 먼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다 제거를 했고, 그 하는 김에 또 마을 슬레이트 교체 공사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시에서 전량 매입을 해서 그것을 그 폐기를 전부 다 했고요. 그리고 금강동산에 네. 이미 생산된 비료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발암물질의 근원이 된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도 저희들이 사서 전부 다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환경에 암 발생 요인을 이제 차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우선 응급 조치를 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은 응급 네. 조치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은 이제 많은 자양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주민들 소득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좀 해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치유복센터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들어들여서 관광객도 좀 오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찾게 만들어서 지역이 좀 활기를 찾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경관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뒤에 그 국립 치유숲을 또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그 동네가 그야말로 이제 환경 시범도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이제 환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지역에 와서 시범도시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그 동쪽에 이제 상전마을이랄지 뭐 이런 마을이 이제 어떤 그 환경 문제는 이제 해결의 어떤 단추를 끼워가기 시작을 했고요. 서쪽에 이 환경의 문제가 왕궁 축사입니다. 이 왕궁 축사를 갖다가 매입을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 축사 매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견이 있고, 이제 완전히 축사를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하다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매듭이 지어집니까?
사실 2011년도에 이제 국가 매입 방침이 정해져서 지난 9년 동안 한 1,000억 원 가까이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랬는데도 거기에 사육 두수는 11만 두에서 7만 두로 그 4만 마리까지 4만 마리 정도밖에는 감축을 못 시켰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행정도 뭐 잘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다시 건의를 했어요. 지금 정부 방침은 80%만 매입을 하고 20%는 그대로 주민들 생업을 위해서 남겨둔다 그랬는데 그 20%에 그 전에 키우던 돼지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돈 들인 거 이거 그러면 헛수고 아니냐. 효과를 내려면은 나머지 20%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하고 계속 저희들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했죠. 줄다리기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실리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작년도죠. 작년도에 123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 부서들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해가면서 그걸 123억 가지고 2만 두를 네. 저희들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에 한 거에 절반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해버린 거예요. 이게 환경부가 그것을 보고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익산시 한 번 더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다 매입하는 걸로 정부 방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그 예산이 276억인데 그 절반을 그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셨고 나머지 절반은 익산시에서 하는 거 봐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금년 하반기 정도나 나머지 절반 들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은 금년 연말이면은 완공 축사 문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됩니다. 네. 관광 사업 분야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진전이 되는 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익산으로 봐서는 익산이 이제 그 전국 한국 관광의 별이랄지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뭐 문화도시 선정하는데 예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선은 통과를 하고 이제 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진전이 있었고 뭐 국립박물관이 이제 정식으로 개관이 됐다랄지 이런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백제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가져가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지금 그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익산은 그 산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각종 환경 문제만 이렇게 유발을 하고 사실 주민들의 삶의 질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산업보다는 관광이 더 고부가가치 산업,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 그 고부가치 산업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시장에 두면서부터 집중적으로 관광 산업에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을 해서 지금 서서히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을 우리가 관광 산업을 준비할 기회다. 지금 준비를 해서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산업이 우리는 관광이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각 지역에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참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그 하나하나 이제 성과가 조금씩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작년 가을에 그 용안 생태습지 우리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거의 선정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관광객이 한 두 달 만에 한 20만 명이 몰려버렸어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거기를 시작을 해서 또 금년 작년 그것도 연말이네요. 익산 미륵사지 일대를 해가지고 한국 관광의 별 선정을 받았어요. 한국 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의 그 해에 최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정말 그게 막 신문 보도나고 언론 많이 됐을 것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서 문화관광부 플레 이제 장관이 직접 수여를 하는데 그 국장이 미륵사지 탑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여를 하러 현장에서 한국 관광별 그 수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사업을 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문화도시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익산도 이제 문화도시로서의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예비 도시로 선정이 이제 되는 쾌거를 거뒀는데 이것들은 이제 우연이 아니고 그동안에 하나하나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동안에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우리 세계유산지구 관광사업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제 미륵사지는 거의 다 이제 뭐 박물관까지 끝나고 이제 어린이 박물관이 금년 연말이면 또 완전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광지 개발 지금 이제 공사 중이라 많이 어수선한데 금년 빠르면 상반기에 그 공사가 다 끝나요. 그럼 미륵사지 정비가 완전히 끝나죠. 네. 그다음에 지금 왕궁리도 그 이제 백제왕궁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데 백제왕궁도 지금 그 거의 정비 작업이 끝났고 그것을 그 탐방을 광을 관람을 할 수 있는 관광 센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세계유산 탐방 거점 지역이다 탐방 거점 센터 하는 사업을 240억짜리를 받아왔잖아요. 그 사업도 지금 그 순조롭게 되고 있고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제 우리 그 무왕의 유산 중에 빠졌던 것이 생가터하고 그 무덤 네. 쌍릉 아니었습니까?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그 관광 국가 그 관광 그 국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빠졌는데 다행히 올해 두 군데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생가터하고 서등 생가터도 네. 예. 이번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20몇 억인가 이번에 받아왔고요. 그리고 또 쌍릉 주변도 정비하는 사업도 이번에 선정이 돼서 그것도 이제 국비를 받아오면은 무왕에 관련된 백제 무왕에 관련된 모든 이제 유적들이 전부 다 이제 정비가 끝나는 거예요. 먼저 이제 그것이 그 큰 성과라고 보아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금년도에는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여, 공주, 익산이 3개 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백제 하면은 부여, 공주 자기들 자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처음으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부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축제 예산만 34억인가 듭니다. 축제 예산으로서 행사 비용은 34억 큰 거잖아요. 그 사업을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여기서 하게 되고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또 그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지금 왕궁 테마 관광지가 이제 금년도면은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가보셔도 이렇게 달라졌나 놀라실 거예요. 그 가족공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가족공원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서동공원도 지금 뭐 보시면은 이제 변화 모습에 놀라실 건데, 거기도 가족들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용안 생태 습지랄지, 또 망경강이 금년 3월이면 저희들한테도 관리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관리 위탁이 와요. 네.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거기를 생태 근린 공원으로 지금 저희들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작년 가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신흥정수장, 우리 익산 그 가까운 곳에 물이 있는지 모르셨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 익산에 이런 물이 있었냐고요. 그래서 그 주변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매입이 끝났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돌려드리려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보이겠지만은 지금 유천 생태습지 그 대관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또 핫플레이스로 지금 거의 변신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춘포역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메타세콰이어 숲으로 그 길을 4.6km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 연결시키는 데크를 또 이번에 공사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편의시설을 만들고 하면은 거기도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또 많이 있어요. 저 갈 데가. 지금 이제는 또 우리 시에서 재정 투자만 가지고는 너무나도 이게 부담이 크다 해서 민간 관광시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아가페 정행어 있잖아요. 거기 정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익산에 이런 숲이 있는가. 한 4, 50년 전에 이제 한 신부님께서 이렇게 거기를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개인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 시민들 출입이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이번에 익산시에서 조례를 고쳐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편의시설 같은 것들 지원을 해주고 그 다시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민간 정원을 활용을 하는 그 사업. 또 저 구룡나무 대나무 숲도 사유지잖아요. 저희들이 개발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나무 숲 자체는 그 주인께서 바로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럼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장기 임대를 받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눈이 와서 지금 가보면 볼만 하겠네. 지금 고스락, 장독대 4,000개가 있는 고스락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인데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국비사업 6억 원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그 공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차일 것이다. 네, 이제 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관광 자원들을 이제 적극 활용을 해서 관광지로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익산으로 말하자면 좀 주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집값도 비싸고 또 환경도 그렇게 뭐 쾌적한 그런 환경이 아니다. 뭐 이런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도시 이 공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품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어떤 가시화되는 모습이 드러납니까? 예, 먼저 그 전에 말씀드릴게 금년 이제 작년까지 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우리 익산이. 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일자리라고 나왔습니다만 일자리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계속 젊은 사람들 이제 취업에 나가면 당연히 나가는 것이었고 문제는 주거에 있었습니다. 주거. 그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다들 원해요. 우리는 아파트 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습니다. 107%인데 그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봤을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 소유에 맞는 수급을 따져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가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도시공원 그 일몰제라고 지금 작년 7월 달에 이제 끝났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완전히 도시계획이 풀려서 거기에 이제 난개발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일부 지역을 거기에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익산만 저희들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시 숲 문제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그 사실 도시 숲 문제는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그 사업입니다. 그 면적으로 보면 전체가 그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그런 면적이 돼요. 굉장히 큰 면적이죠. 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만 하더라도요. 네. 거기에 아파트가 7,600세대가 들어섭니다. 7,600세대인데 그 아파트는 그야말로 숲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숲속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들은 좀 더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브랜드가 있는 1급 브랜드 업체들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좀 순조롭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금년 상반기 중에 그냥 5월 중 정확히 날짜는 5월이라고 그러나요? 5월에 마동 수두산 공원 아파트는 분양을 합니다. 네, 마동부터 하는군요. 수두산 공원. 마동 수두산 금년 5월에 분양을 하고 모인 공원은 7월 달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라산 공원, 소라공원은 12월에 분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봉 일지구가 내년 3월 달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그 후속적으로 지금 그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아직은 분양 계획을 얘기할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이제 분양 계획을 발표를 할 겁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의 어떤 소멸을 얘기를 할 때 소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 뭐 전국적인 우리 지방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떠난다. 청년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아까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다방면으로 청년들을 일자리를 주기 위한 저희들이 시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그거죠. 우리 이제 근로청년 수당. 네. 지금 우리 지역하고 수도권하고 임금 격차를 좀이라도 줄여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익산에서만 실시하는 익산형 청년 수당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이제 그 지원을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복지부하고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뭐 우리 시 예산은 이미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한테 한 달에 170만 원씩
2년간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그 회사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면 그 청년한테도 1,000만 원을 목돈으로 저희들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익산에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133명이 있습니다. 현재. 예, 네. 예. 계속 그걸 이제 늘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 그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비대면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여기도 저희가 한 70명 정도 인원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청년 그 취업에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뭐 이 정도는데, 사실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는 저는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창업이다. 네. 이게 청년 일자리는 수도권은 우리하고 이제 견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도권은 대기업들이 다 들어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중소기업 일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 가지고 직접 수도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을 이길 수 있는 타겟책이 뭐냐? 그건 이제 청년 창업입니다. 그래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뭐 조그맣게는 청년 창업 드림카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 차로 장사하는 사람 청년들한테 차를 사주는 이런 그 사업들, 그 외에도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창업자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그 일환으로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선정됐던 것이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 사업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32개 정도 이제 점포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익산 KTX 역세권 주변에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 파크라고 그러는데, 삼성 그 생명 빌딩 그 주변을 일대를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그 지정을 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들어서고, 실제 한 500개 정도 저희들이 창업을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500개 창업을 유도를 해서 5,000명의 청년들을 고용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일자리 정책부터 뭐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익산은 참 물이 부족한 도시다. 아까도 뭐 친수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수변 도시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수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다 만든다는 것인지, 그리고 만경강에도 만들고 뭐 금강에도 만들겠다, 금강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금강이랄지 뭐 신흥정수장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서동호이랄지 이런 데는 관광지고, 이제 그것을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제 주거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착안하고 있는 것은 그 만경강변에 워터프론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만경강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수변 도시를 만들면은 거기는 전주, 군산, 김제, 새만금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후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주거지역 아파트 때문에 나갔던 인구들, 그 인구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수변 도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이제 그 한강변의 아파트들 굉장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는, 서울 한강변은 그 근린공원으로서만 이렇게 공원 시설만 해놨는데, 우리는 생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근린공원 시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생태 근린공원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경강 생태 근린공원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프로젝트고, 이미 이 프로젝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우리 그 도시계획에 지금 제일 상위 계획부터 좀 반영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으면은 이것도 아마 행정 절차가 저는 4, 5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아파트 뭐 공급을 이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민자공원, 네. 민자공원 아파트, 명품 아파트,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 제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변도시 아파트, 명품 아파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경강도 그렇고 금강에는 또 어디에 또 만들 계획입니까? 금강에는 거기는 이제 관광지인데, 네. 웅포 관광지를 사실은 오랫동안 지금 개발이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그렇죠. 궁금해하잖아요. 네. 또 거기에 또 콘도가 하나 들어서다가 흉물이 흉물로 남아 있고, 네. 그것이 이제 금년 3월 정도면 다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콘도도 금년 3월 안에 착공을 하도록 저희하고 이미 다 이제 협약이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광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종합 관광지, 특히 그 테마 관광지를 해서 금년 그것도 2, 3월경에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 유수 대기업 한 서너 군데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우수한 제안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바로 업체 선정을 들어가면 관광 개발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광지 중심이고 좀 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뭐 주거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벽의 주거 지역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장전마을에 전원마을 뭐 그 큰 지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100세대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뭐 훌륭한 주거 지역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익사는 또 농업의 판매, 농업 네.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을 전자 상거래, 이것이 상당히 그 농민들한테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그 마을에 그 자조를 할 수 있는 그 마을 자치연금 제도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을 자치연금이 이제 마을이 이제 스스로 연금을 해서 연금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만들겠다, 막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 자치연금,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 하면 이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했잖아요. 국가에서 주도하는 연금밖에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근데 마을 자치연금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거기다 출연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노후 그 대책을 생계를 보장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것도 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개를 묻어서 하는 같이 해버리면 언제 그 개가 깰지도 모르고 그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그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놓는 거니, 마을 사업하는 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업의 운영 수입, 거기에 일정 부분을 거기에 출연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한 입주기업 6개 기업들이 얼마씩 이렇게 출연을 해서 거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그 마을에다 설치를 해줍니다. 네. 그럼 거기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나오죠. 그렇게 그 두 개의 수입을 가지고 연금공단이 관리를 해서 그 마을에 사실은 70세 이상 노인들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이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후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찾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연어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연어 프로젝트 1호가 바로 그건데, 고향을 떠나서 일자를 차에서 젊은 시절에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서 노후에는 고향에 와서 편안히 사시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드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성공을 해야 이제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호 이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2-3개 지역을 더 선정을 할 겁니다. 네. 2-3개 지역을 더 선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연금 제도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연금 관리는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를 하게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설계를 하고 거기 관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은 제도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는 것이죠. 전자상거래도 정말 이제 획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데는 이것도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예요.
우리 농촌의 소농들, 영세농들은 정말 농사는 열심히 짓는데 이걸 제값 받고 팔 길이 막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에다 이고 장에 나가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팔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농, 영세농들의 그 판로 문제는 익산시가 책임지자 하는 의도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자상거래 모르잖아요. 그 인터넷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전문가들을 각 마을마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하여튼 농민들은 생산만 하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책임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집에 농사를 져가지고 고구마가 지금 몇 상자가 있다. 그것만 알려주시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전자상거래 입점시켜서 팔아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돈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게 포장을 하고 택배까지 포장비, 택배비 이런 거, 홍보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비용 하나도 안 들으면서 자기 물건 판 거 그대로 100%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보다 좋은 복지 사업이 없죠. 지금 마을 전자상거래로 하는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작년에 한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39억 매출을 올렸어요. 네. 거기 혜택을 본 농가가 550 농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도 한 1000개 농가 정도로 올리고 매출을 한 70억 정도 지금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로컬 푸드넷 원에서 매장 지금 직거래 이게 지금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직거래입니다. 그동안에 유통 비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혜택은 유통업자들이 다 보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유통 구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이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두 번째는 로컬 푸드 이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아마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특히 이제 가족농, 소농들에게는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제도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네. 장시간 했습니다. 뭐 익산의 여러 가지 하는 추진한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에게 올해 그 다짐의 말씀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 이 각오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정말 코로나로 어둡고 아무런 시절을 보내오셨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고통 많으셨습니다. 우리한테도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변화 시대를 맞는 익산시의 대응 전략을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미래 성장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익산시의 대응 전략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